알아보는 수학 고민 해결 프로젝트 수다하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호기심이라고 해요. 뭔가 궁금한 생각이 들어야지만 사실은 문제 해결에 그 열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되면 너무나 반갑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자꾸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 9 곱하기 9가 뭔지 알아? 81. 10 곱하기 10이 뭔지 알아? 100이지. 근데 이 녀석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11 곱하기 11은? 너무 빨리 맞추면 재미가 없잖아요. 121? 오, 어떻게 알았지? 이제 끝날 줄 알았어요. 12 곱하기 12는 13 곱하기 13은 나중에 정말 너무 화가 나서 그만해라. 자, 이게 바로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호기심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싹을 자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점점 커가는 우리 아이의 호기심을 어떻게 하면 잘 키워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실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이분은요, 직접 수학을 만지고 보고 체험할 수 있게 해서 우리 아이의 수학적 호기심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분인데요. 인하대학교 수학교육과 겸임 교수이신 장훈 교수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수학 문화적 학습법. 네. 어렵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것일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네. 물론 어려운 얘기지만 아마 우리 인류가 만든 문화 속에는 수학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찾으면 수학 문화적 상황이 됩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또 탐구하고 해결하는 그런 학습을 수학 문화적 학습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안에 우리의 문화 속에 숨어있는 수학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요. 예. 그런데 우리 교수님께서는요, 박물관도 갖고 계시대요. 수학 박물관. 수학 박물관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디에 있나요? 2008년에 네. 남양주에 처음 수학박물관이 섰고 올해 이제 서초동에 서초 수학박물관이 섰습니다. 그 안에 대체로 수학적 개념을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체험 교구들이 전시돼 있고 네. 요즘에는 또 오래된 수학적 유물들도 좀 전시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서 수학에 관련된 역사도 알아볼 뿐만 아니라 뭔가를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요. 요즘은 체험학습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꼭 애들 데리고 한번 좀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사실요, 저희가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를 좀 알 것 같아요. 오늘 그래요? 집에 가면 요거 한번 해봐야지. 근데 막상 집에 가서 딱 5분도 안 돼서 생각해보면 막막하지 않으셨어요? 오늘은 선생님께서 굉장히 그 구체적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실 건가요, 선생님? 오늘은 첫 번째는 이제 수학 문화적 학습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2부에 가서는 그 구체적인 예로 무게중심에 관한 강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오늘 여러분들과 저하고 집에 가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큰 박수로 교수님의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학을 잘하려면은 먼저 수학이 무엇인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아마 사전에서 수학이 뭔지 찾아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늘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제 그 레번보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레번보뼈를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레번보뼈는 레번보라고 하는 산에서 발굴된 것입니다. 그렇죠. 저것은 아프리카의 남쪽에서 약간 동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서 저 뼈가 나와 있는 저 뼈를 보시면서 뭔가 우리 느낌이나 또는 궁금한 거나 그런 게 좀 생기실 수 있습니까? 보통 우리 수학 문화적 수업을 할 때는 첫 번째가 문제를 잘 찾아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호기심과 상상력이 꼭 필요한 장면이죠. 아마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능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레번보 뼈를 보시면은 일단 눈곱이 보이시잖아요. 그죠?
예, 고맙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거기에 눈금이 몇 개일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적인 감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르칠 아이들도 늘 무엇인가 보면 수적인 감각을 갖는 것이 우선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범버뼈에 눈금을 세보면 그동안 세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29개입니다. 그럼 왜 29개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수학 문화적 학습의 기본적인 구조가 맨 처음에 어떤 저런 뼈가 있다는 것은 수학 문화적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이들을 늘 수학 문화적인 상황에 아이들이 가도록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첫 번째가 문제를 찾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궁금한 것이 생겨야 됩니다.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르쳐주면 안 되고 찾아내도록 도와오고 안내하는 일이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두 번째 단계인 탐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왜 29개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를 잘 활용해서 뭔가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왜 그 35,000년 전의 뼈입니다, 저게. 우리 35,000년 전에 어떻게 저런 뼈를 만들었는가 궁금하시지만 그땐 구석기 시대잖아요. 돌로 이렇게 새겼을 겁니다. 왜 29개를 했을까요? 그렇죠? 아마도 달의 모양이, 자 이제 달의 모양을 한번 보실 텐데 이건 그냥 요즘 사진을 찍은 겁니다. 1번에 있는 달과 30번에 있는 달이 아마 같은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1번에 있는 달이 다시 똑같은 모양의 1번 달이 될 때까지 29날이 걸리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달을 관찰했다는 거죠. 모양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모양에 관심을 갖고 더 들어가서 저 모양이 주기적으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29날에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건 탐구의 과정이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살펴보면 옛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도 수에 관한 관심을 가졌고, 그렇죠? 모양에 관심을 가진 것이고, 그 속에 존재하는 어떤 구조, 주기적인 그런 구조를 파악하고 날수를 세는 어떤 음력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수학 문화적인 접근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수학이 뭔지 지금 우리가 정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수학을 정할 수 있을까요? 수학이란 먼저 수, 그렇죠? 또 그리고 뭐죠? 모양,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수와 모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 속에 있는 구조이죠, 구조.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렇죠. 수학이란 수와 모양, 또는 이것을 도형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어요, 그렇죠? 수와 도형, 그리고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수학의 탄생은 기원전 35,000년 전이라는 거죠. 왜? 이 레범버뼈가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니까. 잘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수학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수학 문화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본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수학이 어떤 모습인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거기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기심, 상상력을 키워야 될 것이고, 우리가 탐구하는 과정에 필요한 능력은 논리적인 생각이에요. 논리적인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정리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보시는 그림은 여기 좀 영어로 쓰여 있어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원전이 제목이 이래서 그러는데, 지금 이 점은 원위의 점입니다. 그리고 요 점은 이 선분 위의 점이죠. 만약에 이 점을, 요 원위에 있는 점을 한 바퀴 돌릴 때에 요 점은 어떤 도형을 그릴까요? 너무 쉽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도 뭐 별로 대답하시는 분이 없으신데 아마 원일 거예요. 그렇죠.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자,
잡고 돌리면 그렇죠. 그 점이 그리는 원이 그려지죠. 그렇죠. 이런 장면을 보시면 궁금하고 또 의문이 생산되지는 않으시죠. 그죠? 이제 이거는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사실 이런 걸 뭔가 보면 외부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잘 네트워킹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려 하는 힘을 아이들 키워주는 게 그것이 정말 수학을 잘하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이 점이 원위를 돌고 한편 이 점도 선분 위를 왔다 갔다 동시에 하게 되면 그렇죠? 동시에 하게 되면 이 점은 어떤 선을 그릴까요? 막상 제가 문제를 내면 그럴듯한 문제 같죠? 아닌가요? 여러분이 보시고 이제 알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틀리더라도 뭔가 상상해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일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좀 싫어하는 이유 중에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틀릴 것이 두려워서. 틀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많이 틀리는 학생이, 많이 틀리는 우리 아이가 더 많은 성공을 거둘 그런 기회를 갖는 거죠. 고치면 되니까. 안 틀리면 무엇이 늘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 점이 어떤 도형을 그릴지 한 가지씩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꽃잎을 그려요. 그러니까 한 점은 원을 돌고 한 점은 선분의 일을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꽃잎이죠. 근데 여기서 만나지 않는 것이 너무 아쉽죠. 그렇죠? 속상하죠. 만났으면 조그만 세계가 완성이 될 텐데. 그렇죠. 그리고 그림은 점점 못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새로운 것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이런 못난 모습이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쯤 조그만 희망이 생기시죠. 더 멋진 도형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여기 있는 이 녀석과 만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십시다. 이제 만날 건가요? 여러분 어때요? 만날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자, 이제 만났죠. 그렇죠? 매우 아름다운 도형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양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궁금증이 또 다른 질문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오물오물 생산이 됩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걸 딱 보고 어떤 필이 좋은 아이들은 꽃잎의 개수가 궁금한 아이들이 있어요. 얼마나 멋진 아이들입니까? 그런 아이가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꽃잎의 개수와 또 바깥에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원을 몇 바퀴 돌았을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구조적으로 이해하면 원주율 파이의 근사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 저런 그림 속에서 또 우리는 또 하나의 수학을 찾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주제를 한번 보실 텐데 보통 삼각형을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많이 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세각의 크기를 제가 지금 재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아이들은 이런 삼각형을 그린 아이가 있을까요? 삼각형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우리는 매우 걱정되죠. 저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되려고 저러냐. 근데 수학적으로 보면 정말로 좋은 거예요. 왜?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죄악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많은 사람이 선택한 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불안할지 모르지만 수학만큼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수학자 칸토로는 수학은 자유롭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유로운 사고가 창의성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삼각형도 막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이 돼야죠. 이럴 때 요 점이 이 선분 가까이 가면 이 각의 크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가까이 가면 점점 어떤 값에 가까이 갈까요? 저 점이 만약에 선분 위로 올라가면 삼각형이 아니겠죠. 선분 위에 딱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순간부터 삼각형이에요. 저것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본디 180도 같은 느낌이 저절로 안 생기십니까? 그렇죠. 평각이었다가 서로 놀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이죠, 바로. 저런 환경을 준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런 생각을 하도록 돕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좀 색다른 문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위에서 보면 이런 원의 모습이에요. 앞에서 보면 네모,
옆에서 보면 세모, 이런 도형을 그려보아라. 이 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려보아라. 아이들이 잘 못 그릴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문제는 이 세 개의 정보를 늘 아이들은 한꺼번에 생각하려고 해요. 그렇죠? 정보 처리라고 하는 것은 늘 주어진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도 중요한 거죠. 아이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에 다다르면 그 문제가 처음 출발한 쉬운 곳으로 돌아가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위에서 보면 원 모양으로 보이는 물건을 얘들아 뭐가 있을까? 여러 것이 있죠. 뭐 원통도 있고 공도 있고 원뿔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앞에서 보면 네모가 되는 그런 것은 뭘까? 여기까지는 보통 아이들은 다 잘 찾습니다. 왜냐하면 경험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려 보면 이런 캔의 모습이죠. 그렇죠? 저건 위에서 보면 원이고 앞에서 보면 네모죠. 그런데 옆에서 보면 세모가 돼야 되는 이게 문제예요. 아이들은 생애 저런 것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왜? 저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결코 보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할 수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용감하게 생각을 하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두 가지의 정보를 합하면 이런 것이 되는데 여기에서 옆면이 세모가 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용기를 내서 너의 생각을 한번 말해봐. 이런 게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이 중간에서 양쪽으로 내려가는 끝으로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금방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한번 그림을 보여드려 볼게요. 자, 바로 이런 답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잘 안 닿죠. 그래서 여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보면 원이죠. 저 위에서 보면. 자, 이렇게 앞에서 보면 네모잖아요. 이제 이렇게 틀어보면 세모죠. 그러니까 원기둥을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좀 이렇게 감탄하는 모습을 보니까 드디어 이제 수학 문화적 학습이 효과가 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꼭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 놀라움 이런 것이 함께 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수학을 어떻게 싫어하겠어요? 수학을 오히려 싫어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걸로 이 문제가 끝날 듯 하지만 한 어린이의 풀이를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번 소개해 볼게요. 한 어린아이의 풀이는 이렇습니다. 위에서 보면 원이기 때문에 밑에 원판 놓은 거예요. 앞에서 보면 사각형이니까 가운데 사각형을 놓은 거예요. 옆에서 보면 세모니까 세모를 세웠죠. 마치 이것처럼. 원, 사각형, 삼각형. 그 어린아이에게 이 문제는 너무나도 쉬운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논리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좋아하고 잘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멋진 작품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건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두신 학부형들께서는 좀 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이스콘을 먹죠. 콘은 이때 이제 원뿔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을 수학 문화적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엄마나 선생님은 멋진 질문을 던져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뭔가 궁금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 먹었어요. 우리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자, 이 질문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원뿔 모양의 컵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우린 그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다 먹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성급한 학부형들은 자꾸 답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답을 하는 동안 아이는 사고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능한 안내하고 아이가 스스로 하도록. 그럼 아이가 여러 가지 안을 낼 텐데 우리 아이가 엄마 그러면 여기를 잘라보면 어떨까? 이런 안을 나오면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끈기를 갖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저 가위 가지고 한번 잘라서 펼치면 저 원뿔의 전개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는 위대한 아르키메데스를 잠깐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부채꼴이 될 텐데, 자, 이 부채꼴의 모습을 아르키메데스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삼각뿔, 사각뿔, 오각뿔, 육각뿔, 점점점 무한대 각뿔을 우리는 원뿔의 전개도라고 보는 이것은 위대한 생각입니다. 오늘날 적분과 미분의 기본적인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자, 이게 삼각뿔의 전개도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것을 이제 키워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아마 생애 최초로 59각불의 뿔을 보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원뿔은 아니지만 원뿔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해하게 되죠. 게다가 이 두 개, 원뿔의 전개도와 원뿔의 모양은 바로 이렇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원뿔의 높이가 점점점 줄어들면 원뿔의 전개도는 저런 모습이죠. 그렇죠? 여기 붙었다가 조금씩 올라올 때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원뿔의 모양과 원뿔의 전개도 사이에는 저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또한 항상 조금 전에 보셨던 원뿔이라고 하는 상황을 이런 삼각뿔, 사각뿔, 오각뿔, 점점점, 무한대 각뿔로 가는 이러한 생각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제 어떤 것을 고정적으로 보시지 말고 이 녀석의 최초의 모습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수학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제 수학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셨잖아요. 그렇죠? 뭐였었나요? 수학은 수의, 그렇죠? 또 모양, 도형에 관한 이야기. 그 속에 존재하는 뭐예요?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항상 수와 모양을 잘 관찰하고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서 구조에 관심, 어떤 구조인가를 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 문화적 수업이란 수학 문화적 상황 안에서, 그렇죠? 상황 안에서 아이가 스스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찾도록 도와야 될 것이고 또 가능한 한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꼭 어디 글씨를 쓰든가 그림을 그리든가 해서 정리를 해야 그 다음에 그 아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또 수학이 뭔지는 여러분 마음속에 꼭 넣으셨다가 아이에게 이걸 외계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은연중에 수, 도형, 구조에 관심 가는 그런 아이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네. 너무 재밌으셨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요. 교수님께서도 자녀분이 있으시죠? 네, 있죠. 이제 뭐 다 이제 장성한 네. 자녀분들이시겠지만 혹시 어렸을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셨나요? 불행하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네, 오히려 더 네, 행운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아니 정말 신기한 프로그램이에요. 아, 그러십니까? 저거 살 수 예, 있나요? 아니 정말 저런 프로그램을 집에 갖고 있으면 아이들한테 이게 뭐 말로 100번 설명해도 할 수 없는 것을 눈으로 한번 보여주니까 너무 도움이 훌륭한 되셨습니까? 교육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와, 예. 이 수학 문화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학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 아까 원 하나 어떻게 움직이는 꽃무늬 막 나올 때요. 저는 거기서 딱 꽃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저걸 애들이 보면 얼마나 신기해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려야 되거든요. 수학 문화적 접근이라는 것을 저희가 네네. 수포자들한테도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던 저희를 뭔가 수학적으로 자꾸 이렇게 관심을 네네. 끌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네네. 정말 이 수학 문화적 접근은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예. 근데 정말 우리가 수학 문화적 접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효과라고 할까요? 어떤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예. 수학 문화적 학습을 하는 동안에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제를 스스로 찾고 그럴 때 필요한 능력이 이제 호기심. 네. 그게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럼으로써 상상력도 좀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스스로 탐구하는 동안에 논리적 생각이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해결하고 정리하는 동안 또 아이는 정리하는 힘이 키워질 거고, 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수학적 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른 말로 수학적 사고 이러기도 하죠. 수학적 힘을 아이가 갖게 되면 수학의 의미나 또 수학의 가치를 느끼고 즐길 수 있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수학하시는 분들은 다만 인상 찌푸리시고요. 막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 교수님은 딱 뵙기에도 참 인상이 그러시죠.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데 수학을 하신대요. 믿기지가 않는군요. 네. 근데 교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교구도 만드셨다고 제가 네네네. 들었어요. 네네. 근데 사실 요즘 교구하면 우리가 뭐 비싼 세트 그리고 비싼 학습법 많이들 얘기 들어보셨죠.
해주셨죠. 이거 애들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상당히 많이 해봤는데 교구하면 어린아이들 아니면 네네. 초등학교 저학년한테나 도움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네네네. 교구의 장점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교구를 우리가 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수학적 개념을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네. 느낄 수 있게 돕는 거고 그 토대 위에서 이제 논리적인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가 수학적 개념을 그냥 만나면 매우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교구를 가지고 만지고 이러다 보면 교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네네, 그리고 그럼요. 만져도 볼 만지고, 수 예, 있고 예. 또 이렇게 대입도 해볼 수 그렇죠, 있고. 예. 네, 2부에서는 무게중심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왜 하필이면 무게중심인지 그 이유가 좀 네. 궁금해요. 무게중심은 사실 우리 생활 주변에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무게중심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달라 보이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그냥 보면 이거 완전히 다른 건데 수학적인 어떤 생각으로 보면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학의 매력이 같은 것 속에 다름을 찾는 것도 있고 전부 다른 것 중에 같음을 찾는 그런 게 수학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이렇게 보여드려 볼까 해서 네. 선택했습니다. 그냥 말로 들었을 땐 다른 것 안에 같은 것 안에 다른 무게중심하고 예, 예, 무슨 예. 상관일까 싶으실 텐데요. 2부 강연을 청해 들으면 분명 그 이유를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예, 박수 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학이 좋아요. 감동적이고 가슴이 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런 생각 못하고 여지껏 사셨죠. 놀라운 생각입니다. 수학을 오히려 싫어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수학을 어떻게 싫어하겠어요? 궁금한 것이 가슴속에서 또록또록 올라옵니까? 이 질문이 생산되는 아이는 정말 멋진 아이죠. 드디어 이제 수학 문화적 학습이 효과가 나는 순간입니다. 첫 번째로 무게중심 이야기를 이제 해 나갈 텐데 첫 번째 여러분 보실 그림은 다음 그림입니다. 지구를 들어 올릴 수 있다. 아마 이걸 요즘 이런 생각을 하면 아마 좀 정신이 이렇게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우리 아이들이 만약 그랬다면 얼마나 여러분 학부형들을 화를 낼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얘기는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의 그림을 더 보여드릴 텐데 양쪽 그림에 공통적으로 지금 지구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미술관의 벽화입니다. 1600년대 벽화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영국에서 발행된 어떤 잡지의 표지입니다. 판화입니다. 판화 1800년도죠. 그러면 이 두 그림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저 지구를 들어 올리는 저 아이디어는 누구 아이디어였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자,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죠, 사실은? 예, 예. 이것은 우표입니다. 우표이고 가봉 우표예요. 우리는 저런 우표를 만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우표 한 장에 아르키메데스의 업적과 생애가 잘 드러나 있어요. 여전히 지구들을 올리는 그림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구들을 올리는 이 이야기는 도대체 언제 생긴 거냐? AD 340년경에 수학자 파포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에 아르키메데스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네라고 쓰여져 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충분한 길이의 지렛대와 단단한 받침대, 그렇죠? 그 그림을 좀 보시면서 지구도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뭐 믿으십니까? 그냥 의아하십니까? 아이들은 놀릴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학 문화적 학습에 정말 중요한 것은 상상력입니다. 이러한 그 당시에 BC 300년, 400년 이때 사람이 지구를 둘러 올린 생각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멋진 상상력이죠. 그럼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근본 그 원인은 뭘까요? 그 배경은 뭘까요? 바로 지렛대 원리입니다. 그렇죠? 이 지렛대 원리는
아르키메데스가 자신의 저서인 평면의 균형이라는 책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렛대를 아르키메데스가 발명한 건 아닙니다. 그전 사람이 이미 발명했고 아르키메데스가 한 일은 자신의 저서에서 잘 설명한 일이죠. 지렛대의 원리를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렇죠? 자, 양쪽에 똑같은 무게가 매달리면 무게 중심은 같은 거리에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한쪽에 하나, 한쪽에 둘이면 무게 중심 위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대 1 위치에 있죠. 물론 이 자체를 아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오늘은 제가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하나, 둘 이렇게 추가 매달려 있는 이 실험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진짜 저렇게 성립할까요? 별로 그런 생각 없으시죠? 그게 우리가 수학을 어떤 지식으로 그냥 받아들이는데 익숙한 모습이에요. 아이가 의문을 가지고 뭔가 자꾸 되묻는 일은 지극히 좋은 일입니다. 지극히. 여러분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할 때는 더 좋은 일입니다. 꼭 안아주시고, 나는 잘 모르지만 너의 질문 하나만큼은 정말 멋지다, 위대하다. 아르키메데스 같구나.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오늘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가 제가 해두었는데, 자,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쪽에는 하나가 매달려 있고, 그렇죠? 이쪽에 두 개가 매달려 있습니다. 2대1 되는 데서 평형을 이루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2대1 되는 위치에 제가 넣었습니다. 성립할까요? 가슴이 조금 두근두근 합니까? 아니면 별로입니까? 결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추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이쪽 막대의 길이와 이쪽 막대의 길이가 다르잖아요. 이미 이쪽 막대의 길이가 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쪽 막대의 길이를 좀 더 늘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막대의 길이를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대의 길이를 늘리는 대신에 이 옆전을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제 정말 성립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 성립하면 감격적일까요? 만약 감격적이면 박수를 꼭 쳐주세요. 예. 그렇죠. 이 예민한 실험이 그대로 성립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런 추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 집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철물점에 가면 낫뜨라는 게 있어요. 그죠? 낫뜨 3개 사시면 되죠. 엽전 조금 사서 요 맞추면 되죠. 이 쇠막대는 뭘로 쓰면 제일 좋아요? 오뎅막대가 제일 좋습니다. 그죠? 오뎅막대 써서 끝에 뾰족한 부분을 좀 자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실 쓰시면 얼마든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변에 있는 것으로 한 번도 안 해본 이 실험을 하는 동안 아이는 아마 너무나 많은 수학적 사고를 키워갈 것입니다. 잘 이해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렛대의 원리는 조금 설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뭐 궁금한 것이 가슴속에서 이렇게 뽀록뽀록 올라옵니까?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조금 아이스럽고, 그렇죠? 좀 생뚱맞은 뭐가 이런 게 생산이 되어야 아이가 닮아가요. 뭔가 가르치는 것처럼 얼마나 위험한 것이 없어. 아이는 망쳐질 수도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이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아이가 생각으로 돕는 것은 또 제가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 수학문화적 학습은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죠? 가르치지 말자. 이건 좀 너무 심한가요? 안내하자는 거죠. 스스로 갖는 것만이 가치 있게 아이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이거 궁금한 사람 없었어요? 우리가 2군데 달았지만 추를 여러 군데 막 달았을 때는 무게중심이 어디일까? 이 질문이 생산되는 아이는 정말 멋진 아이죠. 정말 2번 안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르키메데스의 무게중심을 조금 공부해야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아르키메데스의 무게중심은 정말로 위대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옆으로 공 모양이 연결된 것이 있어요. 이럴 때는 10개입니다. 무게중심은 당연히 가운데 5개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아르키메데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옆으로 쭉 퍼진 것을 한 군데 모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죠. 한 점에 작용하는 그런 무게로 보자는 게 아르키메데스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놀라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못하고 여지껏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냥 무게중심인가 보다 하지만. 그래서 그 생각, 이런 생각이죠. 무게는 똑같고 무게중심의 위치가 같다면, 그렇죠? 이게 다른 것인데 수학적으로 보면 뭔가 통하는 것 같잖아요. 또 같은 것 같잖아요. 그죠? 무게중심 위치가 같고 매달려있는 총 무게가 같고. 그럼 우리 용감하게 여기다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렇죠? 하나, 둘, 그렇죠? 따로 떨어져 있지만 무게중심의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무게중심 위치로 얘들을 모으는 생각을 할 수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그죠? 바로 이거죠. 그럼 얘네 둘이는 왠지 통할 것 같죠? 같은 것 같은 느낌. 이럴 때는 논리적 생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논리적 생각이. 어떤 논리적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역시 아르키메데스의 위대한 생각. 아까 우리 원뿔 정교대 할 때 했잖아요. 삼각뿔, 사각뿔, 오각뿔, 점점점 원뿔 하는 이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대1의 위치인데 이렇게 해도 2대1이죠. 양쪽에서 각각 절반씩 들어간 거예요. 위치가. 이 멋진 일, 이 위치 정말 멋진 생각이죠. 이 생각을 하는 것은 수학이 움직이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보지 않지요. 2대1 고정적으로 외우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보통 하는 단순한 지식 감기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학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2대1이라는 것은 위치를 고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일 뿐이지. 그러니까 안으로 절반씩 들어가도 성립해야 될 거고. 왜? 무게 총 달린 것은 3이고 위치는 그대로이고 또 절반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제 무한히 가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나요? 무한히 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맨 아래 모습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라는 것이죠.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걸 이용해서. 자, 어떻게 풀까요? 왼쪽에 있는 하나, 둘을 하나로 모을 수 있잖아요. 아르키메데스의 무게중심 생각을 가지고.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둘은 버려도 되잖아요. 그 녀석을 하나로 모아서 2대1 되는 곳에 3개를 매달면 되는 것이고, 이제는 빨간 거 3개와 오른쪽 3개가 같은 거니까 그 중점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1 쓰인 것을 실제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막대 전체의 길이는 6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3개 사이의 거리는 4가 되겠죠. 그 중간은 2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위치는 어디가 될까요? 자, 4대2. 바로 2대1 위치에서 무게중심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금 아르키메데스의 무게중심의 이론을 잘 적용해서 일단 문제를 풀어본 거잖아요. 저게 실제 생활에서, 실제 세계에서 성립할지 궁금한 생각이 좀 이제는 생기시죠? 아이 속에 있는 잠자는 호기심을 일깨우는 일은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너 호기심을 일깨워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과 아이가 대화하는 속에, 내가 던지는 질문 속에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한 일 중에는 이 원기둥과 그 다음에 이 구가 부피의 비가 2대3이라는 걸 밝혀냈어요. 기록에 의하면 여전히 무게중심의 이론을 가지고, 물론 꼭 이렇게 실험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아르키메데스의 생각을 제가 오늘날 편하게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럼 실제로 지금 이 원기둥과 구는 높이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구의 지름과 원기둥의 높이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2대3이라는 것을 아이가 실험하게 하려면, 노는 거죠. 지금 실험하게 하려면 어떻게 놔야 될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2에다가 놓고 9는 3에다가 놓아서 얘가 수평을 이룬다면 이건 부피가 2대3인 거죠. 그렇죠? 근데 아르키메데스가 이전에는 이미 이 원뿔의 부피가 기둥의 3분의 1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가 알고 있던 거예요. 이것은 아르키메데스가 찾은 거고. 근데 이것으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어떤 설명이 되냐면 그 전에 이 원기둥의 부피는 원뿔의 3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원기둥을 여기다가 놓고 원뿔을 여기다가 놓으면 이것이 수평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렛대의 원리를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면 이 녀석의 부피는 이 녀석의 3배. 그렇죠? 또한 이 9의 부피는 원뿔의 몇 배? 2배일 겁니다. 아까 3분의 1. 자, 어떻습니까? 잘 설명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렛대 원리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9와 원기둥, 원뿔 부피의 비가, 그렇죠? 원뿔이 1, 9가 2, 그렇죠? 원기둥은 3에 해당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무게중심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쪽지 시험 점수와 무게중심이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일까요? 그렇죠? 이게 아까 제가 아주 달라 보이는 것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여기 지금 쪽지 시험 점수를 정리했어요. 그렇죠? 가만 보니까 지금 5점이 3명, 그렇죠? 그다음에 6점이 1명, 점점점에서 그래서 학생 수는 10명이고 총점은 얼마예요? 70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이 7점이죠. 평균 7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추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학생 수를 추로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5점, 6점, 7점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7점이 평균이라면 7점이 무게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 이것이 성립한다면 우리는 어떤 내용을 평균과 무게중심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실험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성립하는지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죠? 자, 이쪽이 지금 무게중심이니까 이쪽이 지금 얼마가 돼야 됩니까? 7점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7점이면 2개를 놓나 마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놓지 말고 자, 7점, 6점, 5점. 5점이 아까 몇 명이었죠? 3명이었죠. 그죠? 그다음에 6점은 몇 명? 1명. 7점 2명, 8점 몇 명이었어요? 2명이었죠. 9점은 몇 명? 1명이었죠. 이제 10점에 1명 놓으면 수평을 이루면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십니까? 수평을 이루죠. 이것은 그대로 성립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무엇이 지금 양쪽에 같을 건가 이런 게 궁금하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렇죠? 네, 별로 거기까지는 안 가시죠. 뭔가 같은 거예요. 그렇죠? 뭐가 같으냐 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쪽지 시험하고 무게중심하고 같은 이유는 평균과 무게가 같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수학적 개념으로 보면 같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끝부분은 제가 조금 빨리 갔지만 아마 아이디어는 여러분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와, 이 무게중심의 원리를 이해하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네요. 그러셨죠? 네. 그런데 이거를 그냥 항상 개념과 원리로만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할 때는 참 뭐 설명해 주기가 어려웠었는데 뭔가 눈에 보이는 몽골을 보여주니까 박수가 절로 나왔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구를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사실은 이렇게 뭐 예쁘고 뭔가 이렇게 딱 보여줄 수 있는 정확한 교구가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까처럼 오뎅 꼬치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구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사실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교구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버리는 여러 가지 쓰레기 속에서도 교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뭐 어떤 두꺼운 종이로 다면체를 만들어 본다든가 이런 거 굉장히 좋고 또 특히 네. 이렇게 아이들과 다니면서 뭐 맨홀 뚜껑 속에도 왜 맨홀 뚜껑은 동그랄까? 뭐 이런 질문을 던져놓는 것도 좋고요. 정말 돌아다니면서 무엇이든지 정말 이게 교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관점의 생각이 드네요. 문제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자, 정말 이 수학과 관련된 궁금증들 많이들 풀리셨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수학적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수학에게 묻다 에스크메스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저희가 직접 길거리로 나가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아봤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대학생 때만 돼도 별로 수학을 쓸 일이 없는데 고등학교 때는 왜 그렇게 어려운 수학까지 배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수학하기 싫어서 문과 계열을 그러게, 선택해서 예. 갔는데 거기서도 수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면 사실 수학 별로
없어도 괜찮던데? 뭐 이런 생각 좀 들잖아요. 교수님은 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 질문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네. 속 시원한 답이 누가 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수학을 하는 이유를 대학 입시적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네.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수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어렵게 생각 말고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오늘 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수학, 행복한 수학이 교수님의 방법대로라면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조건 이거 뭐 공부한다고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기도 예, 해요. 예. 자, 이번에는요. 저희 방청석에 오와주신 분들의 현장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뒤에 어머님. 네, 제가 오늘 선생님 강연 들으면서 참 많은 걸 배웠고요. 제가 궁금한 건 요즘에 아이들이 이제 수학과 관련된 도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그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네, 그런 맞아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아이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만화로 된 수학 책이 도움될 만한 게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머님하고 저하고 아주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리고 뭔가 수학적인 거를 배우러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를 만화로 봐도 괜찮을까요?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 만화가 나쁘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 만화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상상력을 더 키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제 생각에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요. 사실은 아이들이 어떤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책을 보기보다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책을 보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 위인전도 좋은 거예요. 그게 수학과 관계없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양한 도서가 결국 수학 문화적 소양도 키울 수 있고 네. 사고의 힘을 키우는 쪽에 맞는 도서를 좀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뭐 저는 보니까 책이라면 만화책이든 뭐든 그러니까요. 예, 예. 집어주기만 해도 고마워서. 네. 엄마가 들고 읽으시는 게 있어주기만 좋습니다. 해서. 엄마가 네. 좀 보시고 네. 그게 참 좋죠. 자, 한 번 더 질문을 받아볼까요? 혹시 있으세요? 네. 질문 있으시대요. 네. 네, 저도 선생님께 이렇게 수학을 배웠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께 교육을 받고 좀 이렇게 달라진 점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실제로 좀 가르치셨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질문 같은데, 제가 교사 생활을 좀 오래 했었었는데, 그전에는 저도 칠판에서 막 설명하고 하는 수업을 하다가 어느 과학고에 근무할 때 처음으로 방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마구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풀도록 돕고, 그렇죠.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그 아이들과 함께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훨씬 더 저도 그때 많은 수학을 공부하게 되고 아주 즐거웠던 추억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까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교수님은 전공을 수학을 하셨냐고. 수학 교육과를 나오셔서 교사 생활을 30년 넘게 하신 이후에 지금 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계시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은 교사 생활 끝나고 나시면 그냥 다른 길을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다시 대학에 가셔서 또 새로운 교육을 또 하고 계신다는 게 너무나 고맙습니다. 대단하고요. 정말 그래서 또 다른 측면의 수학을 바라보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예. 프로그램 마치면서 꼭 학부모님께 해주고 싶으신 마지막 말씀 있으시면 네, 좀 네. 듣겠습니다. 어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리려다 못했는데 아이가 어디 소풍을 갔어요. 어린아이가 가서 나무 큰 걸 보고 둥글다는 걸 인식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세상에 나무가 다 둥글다는 걸 인식한 건 굉장히 좋잖아요. 이럴 때 엄마 왜 나무는 둥글까요? 라고 물었을 때 쓸데기 없는 질문을 하니 이런 엄마 되시지 말고 혹시 모르시더라도 꼭 안아주는 엄마가 되었으면 이렇게 멋진 질문을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안아주는 정도가 참 좋겠습니다. 네. 수학은 역시 사랑하는 마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앞으로도 정말 교수님과 꼭 닮은 많은 수학 교사들을 많이 배출해내시기를 그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장은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정말로 새로운 접근이라는 느낌이 드시죠?
저는 수학을 진행하면서 수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와 관련된 학문이 아니구나라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스토리텔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학 안에서도 수학 공식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수학의 역사가 있고 그런 스토리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수학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그냥 아이들에게 무조건 호기심을 어떻게 하면 자극하면 되지? 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호기심 어린 질문을 했을 때 무시하지 마시고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꼭 안아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요. 더욱더 즐겁고 또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막 자극할 수 있는 즐거운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이 수학이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뭐 흔히 구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수학을 갖다가 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학은 머리로 하는 공부다. 재미없는 공부가 되게 십상인 거죠. 왜냐? 이게 머릿속에서만 하기 때문에